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거하고 부동산 대책하고 산업재편 이 세 가지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이번 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상관성을 왜 끄집어냈냐면요. 우리 경제의 주요 문제들을 보게 되면요. 다들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처럼 다 얽혀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지만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료들이라든가 경제팀들도 제대로 그러니까는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정치인들을 제대로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그래서 이 문제에 좀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그 부동산 대책이 커다랗게 한 5번 나왔죠. 지난 3년 동안에 커다랗게 5번이 나오고 세부적인 대책까지 하게 되면 21번째 나왔습니다.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흔히 땜질식 처방 아니냐, 혹은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두더지 잡기식 게임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는 부동산 이 가격에 대해서 좀 잡으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건데, 저는 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확고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구현시켜주는 것은 참모들하고 관료들의 역할입니다. 참모들과 관료들의 역할이고, 관료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관료들은 그냥 과거에 했던 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이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팀들이 사실은 그 방향을, 관료들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되도록 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할 수 없으면은, 자기가 할 자신 없으면은 저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기가 대통령과 함께 장관을 하던 아니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를 하던 간에 참모가 되든 간에 했을 때는 자기가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자문을 하고, 그게 자기가 대통령의 철학을 자기가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도 자신도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를 탐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도 별로 끝이 안 좋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요, 다 의지는 아주 그냥 명확하십니다. 근데 그걸 참모들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료들이든 참모들이든 간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안지들 다 갖고 있습니다. 답안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잡고 싶으면은,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잡고 싶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투자든 투기든 간에, 그 투자에 따른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얻지 못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돈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도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기대 수익을 낮출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팔 때 그러니까는 차익, 자기가 샀을 때에 비해서, 매입했을 때에 비해서 차익 팔 때 이익이 많이 남았을 때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양도세 같은 경우를 강화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걸 강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래도 투자 안 합니다. 안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갭 투자를 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라는 게 있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조세 감면 혜택들을 주고
일부 좀 이제 완화시켰지만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세에 대한 따른 세제 혜택을 다 폐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소득들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생기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혜택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임대차 3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전월세 뭐 신고제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답안지들은 나와 있어요. 답안지들은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못하시냐?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그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경제에서요.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작년에 지금 이제 우리가 7월 달이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7월 달에 얼마 안 남다 보니까는 7월 달마다 해야 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7월 달 안으로요. 늦어도 그러니까요.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민노총에서 뭐 25% 인상률 뭐 제시한 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포기하면서 국민들한테 사실상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공약을 못 지키게 돼가지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대한 의지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있는데 참모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모들이요. 참모들이 저는 뒷받침할 수 없으면은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요. 장관이든 뭐 경제수석이든 아니면 정책실장이든 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 거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은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게 대통령에 대한 누를 안 끼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해서 누를 안 끼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공약을 추진했으면 그 공약을 그러니까 구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모들은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경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작년에 왜 그게 이제 중단됐습니까요? 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1만 원 달성 공약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는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한 게 있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요. 이게 이제 같은 문제에 있는 건데요. 자, 그걸 왜 포기를 했습니까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려면요. 올해 만약에 시행을 하려면은 지난해 한 20% 이상 그러니까 인상률을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켜야 됐었어요. 한 1,650원 이상을 인상을 했어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도 하게 되는 어떤 충격이 있냐면요. 저임금하고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우리 사회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 즉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저기 물레동 같은데 우리가 소위 뿌리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인재니까 이 3차 벤더들 그러니까요. 사업장들 보게 되면 일주일에 평균 한 64시간씩 일을 합니다. 하는 이런 사업장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인상을 하거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하게 되면은 그런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저임금에 의존을 하고 장시간 근로에 의존을 할 수 있도록 과거 역대 정부들이 그걸 허용해 주면서 연명을 시켰던 거예요. 연명을 시켰던 거예요. 연명을 시키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연명을 시키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진보를 경제의 진보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근로시간을 50시간 단축하게 되면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이 많은 사업장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폐업을 한 사람들이 출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출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산업 재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철학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소득주도 성장이죠. 소득주 성장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을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만약에 몸통이라고 한다면은 공정경제가 왼발이고 혁신성장이 오른발입니다. 즉, 사람 몸이 앞으로 가려면은 왼발이 한 걸음 간 다음엔 오른발이 그 다음엔 가야 되는 거죠. 즉, 공정경제하고 혁신성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모들이라든가 관료들은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일부 그러니까는 성과를 만들어냈지만은 혁신성장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추진할 능력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는 관료들한테 그게 넘어간 거예요. 관료들은 근데 이 혁신성장을 하라고 하니까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산업정책을 다시 끄집어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성공을 했으면 괜찮은데 성공하지 않은 걸 다시 끄집어내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그러니까 많은 적폐들을 없애려면요. 공정성도 강화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 속에서는 산업재편, 소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이 이것도 성과를 만들어내면 되고요. 산업재편은 기업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일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재벌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 갖고 있어도 현금을요.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가지고 혁신의 그러니까 하나의 인재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